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하고 7월 6일이네요. 예, 토요일입니다. 자, 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이 이제 세상의 무게 중심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가운데 있잖아요.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금년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것처럼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의 해. 예, 일단 초에 에, 푸틴의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최근에 에, 뭐 프랑스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또 영국, 예,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할 것이 이번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대선. 예.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이제 세상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세상 어떤 때보다 대중들이 많이 개입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건 그들 선택이 어떻게 몰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지도자를, 그리고 세계의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네.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아틀란틱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이 제목 한번 보실까요? 이제 7월 4일 날 나온 거니까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겁니다. 바이든, 마크롱, 수낙의 공통점. 다 좀 폭망했잖아요. 예. 며칠 사이에. 이거 상당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너무나, 드라마틱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의 대선 토론에서 망가진 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죠. 그 다음 마크롱이 지난 주말에 폭망을 했고 내일 또 2차 선거가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폭망은 폭망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제 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영국의 보수당이 14년 만인가 정권을 잃었죠. 새로운 수상이 등장했죠. 자, 그 대부분은 그들 내부에 있는,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의 마크롱은 최선을 다해서 좀 볼썽사나운 일까지 하면서 극우다,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생각을 여러분 조금만 펼쳐보세요. 그러면 극우가 있고 르펜이, 마린 르펜이 자기를 극우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보면은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지금 마크롱은 중간이거든요. 세당 체제에서 그 중간에 꼴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좌파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좌우 이런 거의 구분이 이미 수명을 다 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프랑스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극우 부담스러운데. 예? 극좌 그 가운데 마크롱은 중도니까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노동당 보수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프랑스랑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구가 아닌 것입니다. 민심이 같아요. 어디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각각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언론들이 중구 난방으로 그들의 어떤 프레임을 막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충돌하죠. 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질서가. 예. 미국도 한 마찬가지죠. 네. 바이든이 와해됐다? 바이든이 좌파입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우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미국파예요, 그냥. 나이든 미국파. 예. 자, 그래서 쭉 펼쳐놓고 보면은, 한국에 그러면 윤석열은 무슨 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기파예요. 자기파. 예. 그럼 기시다는 뭡니까? 여러 나라들이 지금 G7의 주요 국가들인데 다 폭망하고 있거든요. 그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가 불편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기존의 정권들이 하는 정책 방향하고 반대 방향을 택할 거예요. 그 G7이 지금 몇 년들 공들여서 한 게 미국의 지도하에, 지휘하에 끌려다니면서 한 게 뭡니까? 대러시아 공격이었어요. 3년 동안. 그 결과 미국 무너져, G7 다 무너진 거예요. 러시아는 살아나요. 오히려 위기에서. 미국이 포기할 때가 됐어요. 왜? 미국이 두목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이 어부지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정신 차리라. 그래서 바이든의 지금 후보 교체론도
바이든이 또 무리수를 둘지 모르거든요. 맨날 종전선언 하려고 하다가 22년에는 노드스트림을 폭파했죠. 23년에도 또 할까 말까 몽골에 뭐 교황까지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쨌습니까? 무모한 인해 전술과도 같은 우크라이나의 하계 공세를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막 몇십만이 죽어나갔죠. 말 그대로 몇십만 명이. 금년에 선거를 앞두고 또 무슨 선택을 할까? 또 종전선언 이야기는 다시 나올 거예요. 왜? 푸틴이 북한을 탄핵했기 때문에. 푸틴이 남 놓고 기억자 모르니?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바이든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핵심 부가 나섰다. 후보 교체론. 이 말은 이때까지 결과를 다 뒤집는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 날라갔죠. 영국 날라갔죠. 기시다는 존재 의미가 없죠. 존재 가치가. 지금 일본의 국민적 지지도를 봤을 때. 그런데 바이든이 그 순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반대의 희한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의 정신상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실제적 위협으로 미국의 수뇌부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뭐 여기서 뭐 스스로 재무든 파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런 언론에 뭐라고 할까? 가벼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왜 몰랐니?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니?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그래놓고 결국은 그 지도자들이 재무듬을 팠다고 해요. 이런, 왜 국민들한테 그동안 무덤 파는 내용에 대해서 왜 안 알려줬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마크롱 순화가 바이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그 이야기 정도는 해줬어야죠. 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뭐 몇 시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순학이 보수당이 14년 만에 정권을 잃었어요. 정권을 잃은 이유가 세 가지 생활고 때문에 그렇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 그림 속에 있는 대영 제국은 당연히 아니고 다이애나 황태자비로 생각되는 뭐 신사의 나라 영국도 당연히 아닙니다. 미국의 꼬붕이에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근데 뭐 꼬붕도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지 꼬붕의 지위를 부여받는데 그것도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예. 눈치 보다가 사팔뜨기가 될 형국에 처한 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물가, 집세 급등, 뭐 혼란한 의료 체계. 이 의료 체계에서 우리 이슈 되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의 의료 체계는 무상 의료 체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어떤 우리 의료 개혁이나 뭐죠 급식 이런 거 하면은 뭐 빨갱이 정책이고 사회주의 정책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만은 영국이 사회주의 체제입니까? 자본주의 체제죠. 자본주의를 잉태한 나라죠. 예, 지금 미국 편에 딱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의료의 사기업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의료가 붕괴됐죠. 너무 비싸서. 영국은 그 반대 선택을 했어요. 무료로 했는데 붕괴가 됐어요. 왜? 무료긴 무료인데 난 아파 죽겠는데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으려면 몇 개월씩 걸린다.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우리 병원에서 못합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또 몇 개월이다. 이런 판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고령 인구가 늘어나서 의료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렇게 하면 미칠 노릇이겠죠. 국민들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여기서 폭망을 했죠. 이 폭망은 지금 프랑스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나타난 이것도 참 묘한 우연이에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 만에 세 나라가 다 무너졌다고. 근데 똑같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공통을 했던 정책은 대러시아 정책이에요. 미국 CIA가 이야기했던 대중국 정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후보 교체론 이야기가 나오고 전 세계에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에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누구도, 즉 북한의 김정은도, 시진핑도 바이든의 희한한 대통령 수행 능력의 저하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미국 언론이 가만히 있을 지경이에요. 이거는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로.
네, 그런 일이 일주일 만에 다 벌어졌어요. 팍팍팍팍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G7 입장에서는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푸틴이 북한을 탄핵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의 입장이 자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푸틴의 러시아가 인도가 손을 잡고 정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을 선택해 줄까? 늙어가는 미국을 선택해 줄까? 근데 푸틴은 이미 메시지를 던졌어요. 늙어가는 미국이 낫다. 미국의 패권을 대신할 중국보다는.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걸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게 드라마틱하게 영국, 프랑스에서 바이든의 몰락을 통해서 그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목도하게 됐으니까.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이제 7월 6일자 모닝 컨설터의 전 세계 22개국 지지율 이제 데이터인데 조 바이든 미국이 37%죠.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한 30% 중반 내려오면은 어떤 국민들한테 다가서는 정책 같은 걸 내고 그랬거든요. 그게 적절한 그 지지율이에요. 나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가나 그전에 총리들이 지지율이 30% 일본은 좀 후반대만 내려오더라도 거기는 자민당 독재 체제잖아요. 자민당이 안 바뀌어요. 미국은 이번에 죄송합니다. 영국은 이번에 보수당이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바뀌었는데 일본은 바뀔 정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 후반만 돼도 바꿔요. 자, 그래서 30% 중반대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집권 기반을 유지하는데 그것부터 내려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교체를 기다리는 형국이에요. 예. 지금 뭐 보니까 국내에서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25%뭐 이렇게 보도되는 것 같아요. 언뜻. 예. 그래서 저는 이걸 3년 4년째 보고 있는데 모닝 컨설트의 이 데이터가 제일 정확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내 자국 내 여론조사 결과하고도 이게 비슷해요. 우리나라만 차이가 컸어요. 근데 요즘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여기 20%잖아요, 윤석열. 25%죠. 20%는 이제 오래됐어요. 예.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G7 국가의 두목이 조 바이든이 37%다. 미국 기준으로 아슬아슬한 지지율이다. 그 다음, 올라프 숄츠, 독일 25%, 수낙, 오늘 졌죠. 이제 수장 자리 물러났는데 25%, 엠마뉴엘 마크롱 21%, 기시다 후미오 부끄러울 정도 13%. 이거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수상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지금 아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 뒤에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 시킨 대로 안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일본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기형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미국이 다 노출시킨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대중도 흘러가는 데이터를 봤을 때 언론에 노출되는 것만 보더라도 다 마사지 되어 있고 다 걸러서 나오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 자, 이런 G7 국가들의 지지율이 1년, 2년 전보다 확 내려간 거예요. 전부 다 중반 정도에 있었어요. 중반 정도에. 즉, 조 바이든보다 좀 바로 아래 그 언저리에 모여 있었는데 전부 다 끝단으로 밀렸잖아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G7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G7의 대책점은 어디입니까? 브릭스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브릭스 인기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세계 유수단체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G7과 브릭스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미국이 한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이 지금 확 올라오는 거고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무리수를 뚫을 수 있다. 즉 3차 세계대전처럼 공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처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바이든이 몰락하는 것이. 그리고 마크롱, 수낙은 미국, 영국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세세히 알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지난 3년간 힘들어진 것은 노드스트림 폭파건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써오던 러시아산 가스가 안 들어온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노르웨이,
일본, 죄송합니다. 미국 가스를 사다 쓰니까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 거죠. 에너지 부분이 지난 수십 년간 싼 에너지를 만끽하고 살았는데 그게 비싸지니까. 그래서 뭐 희한한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타겟이 된 게 농민들이었어. 농민애들 주는 뭐 유류 지원금 이런 게 삭제하기 시작했죠. 뭘 위해서? 그린 에너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네.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러시아 건을 한번 볼게요.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이거 우리 언론에 거의 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서방 언론에는. 이 인도 언론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또 이코노믹 타임스라는 것은 인도 경제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매일경제, 뭐 머니투데이 이런 신문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과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고수익 국가로 분류가 됐다로 다시 올라갔다. 2014년 정도까지도 고수익 국가였어요. 근데 서방이 제재를 받으면서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계은행 기준이에요.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올라왔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약 부분을 제가 잠깐 제가 짧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군수 산업, 이게 옛날 미국 위주로 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 군수 산업이 화랑이 됐다. 이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세계은행의 분석을 그냥 자기가 옮겨다 적은 거예요, 신문이. 그럼 군수 산업이 활성화됐다. 생산량이 늘어났고 고용자가 증가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거짓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서방이 하는 거짓말, 우리 언론도 하는 거짓말. 푸틴이 김정은한테 포탄과 미사일을 구걸하기 위해서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다. 끝까지 왔다. 라는 희한한 거짓말을, 이 거짓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군수산업이 화랑이라잖아요, 지금. 네. 그 다음, 또 희한한 게, 그렇게 무역 제재를 많이 하는데, 달러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쫓겨났어요? 달러로 거래를 못해요, 무역을? 근데 무역이 증가됐다. 건설, 우리나라도 건설이 크죠. 우리나라 진짜 GDP 아마 한 30%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금융, 활황으로. 이거는 달러가 안 쓰고 다른 돈을 쓰면서 금이나 루블이나 위안 하나 이런 걸 쓰면서 무역에 타격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달러에 미국이 제재를 안 했고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쫓아내지 않았, 달러 시스템에서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그간 익숙했던 달러 시스템을 계속 썼을 거예요, 무역에서.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망하겠지라고 하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즉 반도체 공급 안 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망하겠지 했는데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를 개발해 버렸잖아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고급 칩을 똑같은 상황이 러시아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산업은 위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위축돼 있었는데 우리까지 타격받았죠. 달러 시스템은 위축됐어요. 기축 통화의 지위가 흔들렸어요. 자, 그걸 딱 보게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많은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했던 나라들이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전쟁으로 촉발된 거예요. 미국은 완전히 크게 발등을 찍은 거예요. 여러 번.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민 실질 총소득, GNI라고 하는 1인당 GNI.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GDP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내외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가장 현실적인 걸 다 감안한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소득을 다른 나라랑 확실하게 비교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11.2%가 증가했다, 오히려. 이건 연간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살림살이가 11%가 나아진 거예요. 네, 이거 대단한 거죠. 예. 자, 이거는 물가를 감안하는 거거든요. 이 실질 총소득 GNI는. 예. 요즘 이걸로 많이 가고 있죠. GDP도 GDP, PPP 한다는 게 그겁니다. 예. 자, 총소득이 2023년에 14,250달러가 됐다. 그래서 13,000인가 14,000달러가 그 기준이에요. 고소득 국가의 기준이거든요. 그거 다시 올라온 거예요. 한 10년 만에. 그간에 전쟁도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엄청난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우리도 동참했잖아요.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성장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큰 덩치를 먹여 살릴 만큼의 넉넉한 성장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초조해요. 예. 러시아가 경제 체제가 안정돼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가 배를 튕기는 부분이에요. 중국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훨씬 더 초조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베트남까지 방문해서 안전과 에너지를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화가 난 시진핑이 그래도 우리 둘만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자라면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경제 내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시진핑과 푸틴 간의 대화를 보면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보면 BBC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22년 한 해 G7과 EU, G7의 대책점은 브릭스죠.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G7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푸틴은 8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됐잖아요. 어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을 탄핵했죠. 북한에 모든 걸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을 이제 세계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수십 년간 미국 주도 세상에서 묶어놨던 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살림살이 나아질 거예요. 우리 윤석열의 지지율이 20%잖아요. 김정은의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유럽의 지금 변화를 보시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임기제가 확실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누가 어디에 힘이 더 많이 실리겠어요? 어느 지도자한테. 예, 예. 자, 이게 보면 이제 16,500개의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무역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거. 브릭스 체제를 통해서 극복한 것이고 인도가 도와준 것이고 중국이 도와준 거잖아요. 서로 필요가 있으니까. 미국이 그런 필요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정말로. 네. 자,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도 푸틴 이야기 해준 거잖아요. 북미 종전선언, 북한. 나는 향후 우리 극동 러시아가 발전을 할 때 전 세계로 연결되는 길목을 한반도로 선택하고 싶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제일 안 좋아 보이는데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대치 국면이고 미국이 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러시아의 미래의 가장 안정적인 수출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가 전달되는 공급 라인이라고도 본다. 일본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우바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도 아니라고 본다. 한국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이 루트가 활성화돼야 된다. 미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루트가 활성화돼야 된다. 세계 경제의 희망이다.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건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나온 건데 러시아도 징병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입대를 하게 되면은 경력염을 이게 제가 루블을 갖다가 그 환율 전환기에 돌려서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300만 원이다. 자, 군대 조인하겠다고 사인을 하면 300만 원이다. 그리고 지금 병사들의 초급 월급이 330만 원이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개인당 소득의 차이가 러시아랑 우리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배. 그러니까 러시아는 14,000 달러 정도였죠. 우리는 5만 달러 넘어가거든요. 예, 예. 4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월급 보세요, 지금. 전신대. 예. 이런 나라 망하겠습니까? 월급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데 초급 병사 월급이 330만 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입대하면 3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내용에 보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러시아의 산업이라는 것이 핵심이 그거잖아요. 천연자원, 가스하고 천연가스하고 석유인데 거기가 받아가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가요. 초급 병사 월급이.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군대를 가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나라 대기업 월급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나 군대 간다 그러면. 삼성
직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군대 직원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직원 월급하고 병사들 초임하고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예. 가족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첫 달 가면 바로 660만 원, 63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600만 원이면 곱하기 4 해볼게요. 2,400만 원이 바로 생겨요. 첫 달에. 예? 저 군대 간다고 자 사인하고 군사교육 한 달 정도 받는다고 쳐요. 그러고 나면 바로 4천 몇백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치면. 그리고 군대가 어디 있어요? 가족을 다 먹여 살려요. 시골에 있는 노부부를. 내가 가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왜? 최고의 월급을 주니까. 그게 현재 러시아의 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준다. 최고로 대우해준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인사이드 제목을 어떻게 달았느냐. 푸틴이 우크라이나들을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춘다. 끝내고 싶어도. 왜? 러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이 높은 임금을 높은 병사 월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러시아 경제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거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제가 이제 신뢰감을 갖고 보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을 30만 명, 40만 명 정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어려우니까. 그 30만 명한테 다 돈 이만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도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군수사령 활용하고. 그걸 거짓말로 덮어버리기에 바쁘죠, 서방 언론들은. 우리는 아무 비판의식 없이 그걸 그대로 실어나가죠, 한국에서는. 유튜브들 포함해서. 네. 자, 세계은행 소득 분류 기준 볼게요. 자, 그냥 보면은 14,000달러 이상이, 13,000에서 4,000달러 이상이 하이 인컴 국가예요. 그 다음에 어플 미드, 중간 상위, 중간 하위가 있고, 하위가 있어요. 하위의 기준은 1,000달러예요. 1년의 기준이에요, 1년에. 1년에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50만원, 정도로 못 벌면은 로우 인컴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어퍼 미드, 중상에 있다가 금년에 이제 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상을 이제 갓 올라선 거죠. 그렇지만 방향이 성장 방향이라는 거. 아까 외국 언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 중이고 서방이 뭐 만 건이 넘는, 한 해에 만 건이 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에요. 그 자기들은 폭망했고 거꾸로. 네, 엄청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GNI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높은 축에 들더라고요. 51,000달러예요. PPP 기준으로 물가를 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이랑 딱 똑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아까 러시아가 14,000이었잖아요. 우리는 딱 한 그만큼, 네, 3배, 4배 정도만큼 우리가 더 넉넉하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병사들 월급 보셨죠? 초임 병사의 월급 수준이 300만 원, 3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계약 군대 간다고 사인만 하면 300만 원 덤으로 주고. 예, 우리 돈으로 따지면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한 달 딱 가면 2,400만 원이 바로 생계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군대에서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집으로 다 보내겠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1인당이죠.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니까 19년이나 18년 이때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즉,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아직 일본 경제가 규모가 더 크지만 개인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예. 2010년대 중반부터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인구가 확 줄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내리막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다른 G7 국가처럼. 근데 우리는, 제가 또 다른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남쪽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북쪽의 반쪽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전부 다 전환시킬 수 있어요. 추가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달려있고, 푸틴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남북 소통하라고 지금 와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북한까지 와서.
그러면 일본과 우리는 여기부터 이 갈라진 게 폭이 엄청나게 넓어질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일본과는. 네.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대형 지진에 대한 위협이 항상 갖고 있죠. 지금 났어야 되는데 지금 지진이 안 났어요. 정기적으로 나는 대형 지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지진이 오게 되면은 이때까지 경험했던 일본의 어떤 지진보다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될 거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여기다가 파이프 이것을 러시아 시베리아에 자원을 내보내는 출구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그 거점 자체가 안전해야 되고 자기들이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옛날에 러시아가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기업들이 현대나 뭐 LG 그 외의 중소기업들이 거기 가서 러시아를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버티고 있겠죠. 제재를 받고 있지만 예?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끈도 있어요. 그거 덧붙여서 객관적인 조건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비록 현재로 봐서 그림이 아주 안 좋죠. 남과 북 대치 국면이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고 미국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것인데 깡패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진짜. 예. 그 불리한 조건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반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확 튀어오를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런 게 처음 가장 먼저 앞서서 부풀어 오르고 있다. 자, 중국은 불안정성이 많다. 경제적 불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미국에 타겟이 되고 있다는 부분. 자, 푸틴이 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이 내재된 불안정성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미국의 폭군 스타일보다도. 그래서 지금 바이든만 제거해 준다면 푸틴도 어느 정도 호응을 얻겠죠.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낼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 취임하기도 전에 끝낸다. 이거에 대해서 푸틴이 답한 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진지하게 그 표현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다 드리고요 말씀을. 자, 이거 뭐 월드뱅크에 이제 고소득 국가 아까 4개의 분류가 있었죠 좀 전에. 그걸 보면은 이제 초록색 짙은 국가들이 고소득 국가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러시아가 포함이 됐다는 거고, 중국은 이제 고소득 국가의 밑에 있는 거죠. 중국은 여기 보면은 이제 중상 그룹에 속해 있어요. 아까 중상 그룹이 지금 최고 소득이 한 14,000불 정도까지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 하나를 보면은 세계의 경제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4,000불 이하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 700만 원 이하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은 뭐 당연히 아주 국민 평균 소득이 1년에 뭐 150만 원이 채 안 된다. 그 그룹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5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죠? 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6천만 원? 7천만 원? 예, 6천에서 7천만 원 되죠. 예, 북한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이하예요. 예, 이런 경제적인 차이가 아래로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도 언젠가 최근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체적 사실이 공개되는 정도가 훨씬 세지고 있다. 유튜브도 못 막아서는 부분들이 있다. 몇 년 전까지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유튜브 세상에서 못 돌아다니는데 음지로 통해서 돌아다녀야 됐을 건데 지금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언변들이. 그것들이 큰 지금 크랙을 이미 만들었다. 큰 구멍을 이미 냈다. 큰 막아서는 큰 댐에 있어가지고 확 벌어질 수 있다. 인계점에 도달하면 이미 그래 시작됐다고 봐요. 저 위에 거는 이제 스위스에서 하는 이제 채널로 제가 알고서 가끔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유럽의 자살이라는 뜻이에요. 예. 독일하고 프랑스가 한 일이 유럽의 자살이죠. 예. 자,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제목이 묘하게 똑같죠. 지금 위에 거는 한 3일 전쯤에 제가 본 거고 밑에 거는 오늘인가 어젠가 본 거예요. 지금 네타냐후가 모든 이제 전선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도 바이든이 타격이 큰 거예요, 지금. 아까 뭐 지도자들 다 바뀌는 거. 고립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더. 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셔널 수어사이드라고 그랬죠. 국가적 자살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이 뭐 일부의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세상의 변화의 소용돌이가 극점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일주일간 전 세계 지도체제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G7의 지도체제가 붕괴되고 있고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지도체제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부분이 이제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부수적으로 네타냐후는 자살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걸 희망으로 덮느냐 아니면 전쟁으로 가느냐. 예. 바이든은 전쟁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봅니다. 바이든 교체론이 나오는 글을 봤을 때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이 되는 거예요. 희망의 상징은 뭐냐? 푸틴이 중국이 화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추진했던 북러 상호 방위주야 이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잡아야 돼요. 왜? 중국도 반격할 거니까. 그래서 브릭스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 특히 같은 나토 동맹국들도 가입하겠다는 것을 지금 러시아가 막아놓은 거잖아요. 인도가 내실을 다지겠다면서. 그 6개월, 1년밖에 시간 못 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 미팅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런 날카로움이. 예. 자, 그래서 미국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것도 미국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가끔 보는 이제 채널입니다.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진행자인데, 미국이 아마 한 주의 대법원 판사 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부에서 이제 왜 미국 의회는 전쟁을 사랑하나. 미국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쟁 없이 산 날이 얼마나 되느냐. 그 전쟁은 항상 의로운 전쟁이었느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도 더 이상 틀어막지 못한다. 이런 고수인은 옛날 몇 년 전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한 6개월 전만 해도 제재를 받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바이든의 교체라는 부분에는 뭐 어찌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단지 그냥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을 교체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바이든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위협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 내부에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봐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합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2년 전에 그 전해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죠. 21년 말에 문재인이 있을 때. 근데 걷어찼죠. 그리고 트럼프가 말 맞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촉발시켰죠. 러시아의 협상 제안을 탁 차버리고. 그러다가 2월달, 3월달 전쟁이 갓 발발하자 우크라이나가 위기를 느껴서 협상을 했죠. 러시아랑 이스탄불에서. 그것을 그 당시 영국 존슨 총리를 이용해서 개입했죠. 물려라. 이거는 근데 우리가 도와줄게, 너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때 초반에 전세가 유리한 것처럼 나왔던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푸틴이 최근에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하이 협력기구 기자회견에서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터커 칼슨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러시아군이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던 게 쫓겨나갔던 것처럼 보였던 것은 뭐냐?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스탄불에서 너희가 병사를 물려야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병사를 물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과 미국이 개입해서 젤렌스키가 변심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공세를 하게 돼요. 푸틴 입장에서 뒤통수 세게 맞은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전 세계 홍보를 한 거죠. 러시아는 도망을 간다. 그래가지고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막 차를 타고 도망을 가고 이런 장면도 연출됐어요. 정치적으로 푸틴을 흔든 거죠.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공격이에요. 근데 아까 월급 주는 거 보셨죠? 네. 자, 그랬던 것을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전세가 바로 안 좋아졌죠. 그래서 22년 가을에 중전선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낸시 펠로시를 보내서 담대한 구상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고 결국 받아냈잖아요. 우유곡절 끝에 윤석열한테. 예. 그렇지만 결국 노드스트림을 폭파하면서 확전했죠. 그 다음에 또 몽골에서 종전선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계 공세를 취하면서 다시 전쟁으로 몰아갔죠. 금년은 선거를 앞두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제는 러시아가 내민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푸틴이 내민 손을 거기다가 북러 상호 방위조약까지 체결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싹 걷어냈는데 중국에 뺨따구로 친 거란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면서 딱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바이든이 이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미국 내부에서 판단했다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오싹해지는 거죠. 그럼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우크라이나 확전하면. 이제 남은 거는 핵심쟁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런 상황들이 전환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정신없이 바뀌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일주일 새에. 예. 지난 70년간 공고히 다져왔던 그 틀이, 오히려 강해져 왔던 그 틀이 일주일 만에 깨지고 있는 게 눈앞에 산산조각 부서지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것들이 한반도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난 것이죠. 예, 이거는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방향이다. 남북의 소통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예, 방향이요. 큰 방향이. 예,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